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미국인 교수님입니다. 샘 리처드 교수님인데요. 교수님이 이번에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만 책을 냈습니다. 스위트 스팟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자, 오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우리나라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인 샘 리처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 안녕하세요, 범준.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로 여기에 오게 되어 기쁘네요. 교수의 책 스위트 스팟은 균형과 삶의 조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균형과 불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것은 늘 변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항상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책에서 말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평생 균형을 이루는 법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원한 균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삶의 의미의 일부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고 제가 깨달았던 내용을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균형을 이룰 수 없는 건가요? 스위트 스팟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저는 이 끊임없는 균형과 불균형에 대해 항상 스스로 질문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이 일이 왜 또 일어났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업을 바꿔야 할까요? 계속 다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최종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빠르게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하는 스위트 스팟입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하면 그 과정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균형과 불균형이 이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스위트 스팟입니다. 그건 아주 조용하고 미묘한 상태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완벽함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스위트 스팟에서는 균형이 모든 것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은 결국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개념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과 불균형 사이를 오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위트 스팟은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라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위트 스팟을 찾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좌절감을 느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정말 노력하지만 이룰 수 없는 순간이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가 방해해서 다른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와 씨름해야 하죠. 그거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좌절하거나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일이 일어나죠. 이런 과정의 반복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다시 균형을 잡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결국 저는 스위트 스팟을 찾은 걸까요? 네, 왜냐하면 당신이 스위트 스팟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쉬워지면 좌절감이 빨리 오고 빨리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열리지 않는 느낌이 있죠. 왜 문이 안 열리지? 그럴 때 좌절감을 느끼지만
그 감정을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문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빠르고 조용하게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스위트 스팟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계획하고 어딘가에 도달하면 스위트 스팟에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때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행복한 삶에 도달해도 과거에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여전히 새로운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서 다시 매우 빠르게 그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스위트 스팟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요소가 사람의 스위트 스팟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균형을 되찾는 삶을 원하나요? 우리는 좌절을 즐기나요? 무언가를 이루려 노력하다가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즐기나요? 우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즐기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평정심을 찾고 싶나요? 그리고 우리가 평정심을 원한다면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그것에 도달하지 않고 바로 지금 성취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스위트 스팟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매우 동양적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동양적이죠. 네, 이것은 유교와 불교의 실천 방식이죠. 앉아서 하루 종일 명상을 하며 균형과 평정심을 찾는 거죠. 개인적으로 스위트 스팟이 변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약 15년 전이었어요. 저는 많은 일을 하면서 이것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항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 수업을 기반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TV 프로그램이요? 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방송하려 했죠. 소치 119요? 네, SOT 119이요. 제 아내와 함께 만든 You Can't Say That이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프로그램은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정말요? 에미상이요? 에미상을 받았고 미국 전역에 방송할 계획이었죠. 첫 번째 에피소드, 파일럿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에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결론이 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이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죠? 그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니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좋아요라고 말했죠.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제가 많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말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우리는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면 돼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 동안 일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스위트 스팟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천사 같아요. 제가 교수님이었다면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부숴버리려고 했을 거예요. 네, 물론 속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기에 그냥 빠르게 놓아주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스위트 스팟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스위트 스팟을 찾기 위해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제 조언은 스위트 스팟이 무엇인지 애써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일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빠르게 방향을 조정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가 특정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빠르게 적응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투를 입고 문을 나서는 작은 순간들에서 일어납니다. 네, 정말 작은 것들이 중요해요. 조정하는 거네요. 계속해서 조정하고 또 조정하세요. 잠시 후에 스위트 스팟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은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해 오셨죠?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1984년 저는 라틴 아메리카와 그곳의 군사 정권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오난 대학원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군사 정권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와 제가 탐구했던 정부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기도 했어요. 다음 해에 다른 대학에서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 3명을 만났는데 2년 만에 4명의 한국 사회학 대학원생을 만났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교수님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나요? 제가 처음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1980년대 초중반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현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 인식도 바뀌었어요. 또한 한국에서 나오는 문화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류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죠. 한류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서양인들은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대체로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는 comport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comportment는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관계, 즉 집단주의 문화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내성적인 면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주변 환경에 맞추고 행동을 조절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사용해 조절하는 것이죠. 눈치를 기울이고 행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국인이 수줍고 조용한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기술 강국 한국을 만들 수 없었겠죠. 지난 50년, 60년 동안 한국인이 이룬 것을 소극적인 사람들이 해낼 수 있었을까요? K-팝과 K-드라마를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를 지켜보셨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 문화에 존중과 겸손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자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존중과 겸손이 한국 콘텐츠에도 반영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K-드라마, K-영화, K-팝에서 드러나며 한국 문화 자체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물 간의 관계에서 한국 콘텐츠는 성이나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문화와 차별화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중과 겸손, 특히 자기 존중에 끌리기 마련이죠. 이런 점이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덧붙이자면요. 그러니까 존중과 겸손을 가지고 그것을 전통과 연결하면 그것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전통이 살아 숨쉬고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죠. 사람들은 전통의 깊은 매료를 느낍니다.
우리는 현대 문물을 원하지만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은 양쪽의 장점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왜 한국의 전통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떤 전통이든 상관없어요. 전통 자체에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역사 공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이어질지 보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100년, 200년, 500년, 600년 전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들이요. 넷플릭스를 보면 조선시대 배경의 작품들이 끝없이 나와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죠. 지난 세바시 강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공동체 중심적인 사회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한국 문화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하게 인식되진 않을 수 있지만 한국에는 일종의 공동체적 민족주의가 있어요. 정치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문화적인 민족주의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묻죠. 그러면 대부분 한식을 먹자고 해요. 제가 프랑스 음식이나 이탈리아 음식은 어때? 라고 하면 결국 아냐, 한식 먹자라는 답이 돌아와요. 한국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한식을 선택하죠. 한국인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당신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수군요 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한국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인들끼리는 자신들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예, 맞아요. 하지만 그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문화적 민족주의예요. 그것은 국기가 단순히 국기가 아니라 문화이고 사람이며 삶의 방식이고 전통이에요. 한국인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 특징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K 콘텐츠에서도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미국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미국에서도 비슷한가요? 최근 선거를 보면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면서 세계 1위라는 점을 강조해 승리했죠. 흔히 공격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죠. 사실 괴롭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고 공격적인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적인 개들은 사실 두려움이 많아요. 다른 개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격받을까 봐 짓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미국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일이 조금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미국과 미국의 정책,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것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우리는 적응할 거야. 그냥 적응하면 돼 였어요. 맞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중심을 잡고 괜찮을 거고 계속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적응하면서요.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미국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스위트 스팟이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적응할 거야. 교수님은 한국이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다시 생각하는 데 있어 세계의 선두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마 세바시 강견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들이요. 이 기후 위기가 그중 하나지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이 문제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죠. 자,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적 도덕 질서를 가진 사람들, 문화, 사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 한국에서는 2주마다 한 번씩, 아니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겠네요. 대형 마트가 일요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문을 닫아요. 그렇게 하면 작은 가게들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서구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작은 가게가 경쟁하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게 놔두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유리는 함께 번영하거나 함께 무너진다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거나 피해를 입으면 나 역시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반발이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왜 이런 방식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반도는 대륙에서 단절되어 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독특한 민족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독자적인 문화 속에서 번성할 수 있었죠.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그런 이유로 제 문화에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가끔 제 문화에서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저에게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은 크고 각기 다른 수백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로 공통점이 많지 않아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 다른 배경, 사고방식,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강한 유대감을 쉽게 느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내부에서 강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과 같아요. 형제들은 심하게 싸워도 금방 화해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할 때 정말 많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열을 조장하는 대신 이런 공동체적 정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네, 모든 나라가 이런 점을 더 배운다면 좋을 거예요. 한국은 빠른 발전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도 존재하죠. 한국 사회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난 50인 60년 동안 한국이 이룬 성과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성과를 이루려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노력, 그리고 투쟁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매우 높은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집단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그 사회의 기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음주 운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하죠. 왜냐하면 아주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았고 모두가 그걸 따라야 해요.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매우 빠른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고 실수를 할 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위트 스팟을 찾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해할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스스로를 알아가고 스위트 스팟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정신 건강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저는 상담과 치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내면에
깊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 책에서는 치료와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상담사나 치료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상담이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싶다는 욕구만 있으면 돼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45분 동안 누군가와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언제인가요? 삶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상담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어린 시절, 이게 반려견과의 관계, 운전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같은 것들을 묻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상담과 치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있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균형을 찾고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스위트 스팟을 찾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당신은 많은 젊은 한국인들과 교류해 오셨죠? 한국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치관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대개 젊은 한국인들이 기성세대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보고 있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기성세대의 가치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런 갈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해요. 세대 간 갈등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어요.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나 그보다 앞선 세대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는 미국에서 제 수업을 듣는 젊은 한국인들을 보면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과 참 비슷하다는 걸 느껴요. 여전히 비슷한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문화가 이제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요, 이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분명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K-팝을 보세요. K-팝 그룹들을 보면요.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작은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죠. 만약 그룹에 깊이 속해 있지 않다면요. 리더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아요. 정말요. 서구에서는 거의 모든 그룹에 명확한 리더가 존재하죠. 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그 속도는 훨씬 느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더 많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대화에는 젊은 한국인들과 기성세대가 함께 포함되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사고방식 차이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들이 대화하면서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좋은 삶을 사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스위트 스팟에서 교수님은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 개념이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전 세계 모든 문화는 경쟁적이에요. 사람들은 매우 경쟁적이죠.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고 경쟁이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특히 교육에서 이런 극단적인 경쟁이 두드러지죠. 과도한 입시 경쟁이요. 사실 이런 경쟁은 불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곳에서 멀어지게 하죠.
경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스위트 스팟은 그런 혼란을 정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과정이에요.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개인이 이런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매일 24시간 내내 이걸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요? 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즉흥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경우 제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제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괜찮아. 그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1시간 동안 5번, 10번 혹은 20번이라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죠. 아주 빠르게요. 제가 누구에게든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은순간들에서 균형을 조정하는 방식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큰 것부터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신경 써야 해요.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다시 조정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경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제가 해주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은 여러분은 절대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에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모두가 한 번쯤은 자신의 경력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비로소 지금 나에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뭘까라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정말로 원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시작으로 스위트 스팟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점은 우리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속해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가게에 가기로 결정하면 다른 가게에는 갈 수 없어요. 이 영화를 보러 가면 다른 영화는 볼 수 없죠.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스위트 스팟의 일부예요. 아주 빠르게 균형을 회복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균형을 되찾아요. 우리는 모두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잖아요. 삶은 우리가 평온함을 느낄 때 더 나아져요.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평온함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 많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당황할 때도 있죠. 그러면 약간의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빨리 회복해야 해요. 결국 선택의 문제죠. 나는 균형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좌절감 속에 머물 것인가? 나는 다시 균형을 찾고 싶어요. 나는 다시 평온함을 찾고 싶어요. 나는 그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요. 나는 그것을 빠르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요. 스위트 스팟은 그 과정이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 과정이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요. 이제 스위트 스팟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바시 구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이 책은 호기심, 지적 성장, 삶의 방향 찾기, 리더로 성장하기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주제마다 제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더 스위트 스팟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세바시 구독자 여러분, 스위트 스팟이라는 샘 리처즈 교수님이 쓰신 책 부제가 들어볼 만합니다. 인생의 숨은 기회를 찾는 9가지 통찰. 여기에 9가지 통찰이 들어있으니까 많은 분이 이 책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바시 45회 출연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세바시 전속 연사 중 한 명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랑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한국 방문하실 때 세바시에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